드리블을 24회 시도해가지고 22회 성공해가지고 91.1%거든요. 시즌. 드리블 시즌? 예. 진짜? 이게 그러니까 라리가 전체 그 15회 이상 드리블 성공한 선수들 중에서 1위예요. 이강인 선수는 지난 주말 셀타비고와의 라리가 24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장을 했어요. 이날 이강인 선수가 거의 뭐 지배했죠? 그렇죠. 네, 뭐 일단 후반 추가 시간에 마누 바이에호의 골을 이강인 투개의 스루패스로 어시스트를 했는데 어시스트만 한 게 아니고 90분을 다 지배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마르카가 선정한 주간 베스트 11 선정이 됐고요. 네. 네. 드리블을 10회 시도를 했는데요. 10회 모두 다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드리블 성공률이 100%가 나왔고요. 한두 번이 100%인 게 아니고 10번이 100%라는 건 진짜 엄청난 거죠. 음바페다. 그렇죠. 네. 아니죠. 음바페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진짜 네.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들도 이런 경기는 거의 뭐 한 시즌 한 번도 못 해요. 네. 그렇죠. 네. 메시가 그나마 그걸 굉장히 많이 밥 먹듯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역시 뭐 신이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런 기록들을 보여줬고요. 패스 성공률도 86%가 나왔었고 이강인 선수가 원래 경합 같은 것들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이 경기에서 경합 시도도 25회로 최다였고요. 경합 성공도 15회로 최다였습니다. 25회 15회요? 네. 되게 많네. 시도가 25회고 성공이 15회. 되게 많네요. 예.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그래서 최다였어요. 많네. 네네. 두 부문에 있어서 최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경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초반에 막 공 얼굴에 맞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지기도 했었고 네. 가로채기 당했는데 곧바로 쫓아가가지고 또 뒤에서 파울하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이 경기 출전 선수들의 기록들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도움 1개로 이제 뭐 공동 1위고요. 이제 드리블 성공 10회 1위, 드리블 성공률 100% 당연히 1위. 그 파울 얻어내는 횟수도 5회로 1위. 그 아까 얘기한 볼 경합 시도, 볼 경합 승리 전부 다 1위. 네. 크로스 시도도 8회로 1위. 그 스루 패스 성공 2회로 그것도 1위. 네, 그 롱패스 성공률 80%로 이것도 1위. 그 패스 성공률 86.8% 선발 선수들 중에 3위. 네. 찬스 메이킹 1회로 공동 2위. 이렇습니다. 미친 스탯인데 그러니까 이게 스탯만 봐도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공격만 잘한 날은 누가 개나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강인 포지션에서 스루 패스와 공격적인 어시스트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는 패스 성공률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률도 높으면서 찬스 메이킹도 많이 했다. 이거는 안정적으로 공을 돌릴 타이밍과 스루 패스를 시도할 타이밍에 대한 판단이 일단 좋았다. 예. 두 개 다 해냈다. 이걸 하나 볼 수 있고 공격과 수비를 못 해냈다. 이것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이날은 흠잡을 데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네요. 일단 현재까지 인생 경기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청소년 월드컵 이런 거 빼고 정규리그로 치면 저는 청소년 월드컵까지 치더라도 이 경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으로 보면 뭐 예.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이 해당 경기만이 아니고 뭐 이거는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5승. 네. 반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단 1승에 그치고 있기도 그쵸. 하고요. 그리고 또 승률이 45분 이상 출전했을 때 50%고요. 네. 반면 이제 45분 미만이나 결장했을 때는 7%밖에 안 되고요. 7% 너무 낮다. 예, 팀 득점도 45분 이상 출전했을 때 1.9골. 반면 이제 45분 미만이나 결장했을 때는 0.79골밖에 안 되고요. 2배가 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점도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그 가담 그것 때문에 그라시아 감독이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그 개인의 지표 자체 보면 바이오가 수비로 훨씬 많이 하는 건 맞아요. 네네네. 맞긴 한데 실점도 이강인이 45분 이상 출전했을 때 1.1골. 반면 이제 45분 미만이나 결장했을 때 1.5골. 오히려 이강인이 네. 뛸 때 실점? 실점률도 좋아진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랑 조금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45분 이상 출전했을 때 점유율이 51.8%. 네. 반면에 이제 그 45분 미만이나 결장했을 때 41.7%거든요. 10%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지배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공격을 하니까 그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점유를 하니까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안 주니까 실점도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대의 공격 기회를 줄인다라는 발상이 최고급 팀에서는 오히려 요즘 안 통하기도 하지만 중하위권 팀에서는 이게 먹히는 전략이죠. 예. 뭐 단적으로 수완지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생각했을 때도 이런 전략을 썼었고 예. 점유율을 높여야 실점이 줄어든다. 거기다가 이제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에 그 50% 이상 점유율 기록한 경기가 딱 5경기거든요. 네. 7라운드 엘체전하고 10라운드 알라베스전하고 17라운드 카디스전하고 18라운드 바야돌리드전하고 지난 셀타비고전 5경기인데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4경기에서 점유율 50% 이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5경기 네. 중에. 그 이강인 선수의 시즌 스탯 중에서 뭐 이강인 선수가 분당 후 따지면은 그 라리가 전체에서도 키패스 막 2위 이렇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드리블 돌파가 11위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드리블을 24회 시도해가지고 22회 성공해가지고 91.1%거든요. 시즌. 드리블 시즌? 예. 진짜? 이게 그러니까 라리가 전체 그 15회 이상 드리블 성공한 선수들 중에서 1위예요. 그렇지. 누가 드리블 성공을 시즌 평균으로 이런 수치를 내? 2위가 토니 크로스가 이제 15회 시도해가지고 13회 성공해가지고 86.7%가 나오고요. 3위가 콘도그비아, 4위가 트리게로스, 5위가 나바스인데요. 이 포지션들이 그러니까 크로스, 콘도그비아, 트리게로스는 전부 다 수비형 미드필더죠. 그렇죠. 이강인보다 뒤에 있는 선수들. 예. 나바스 풀백이죠. 네. 예, 그러니까 같은 그나마 공격 자원에서 이강인 다음으로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토마르마 80.7%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어떤 성공률 이런 지표가 진짜 큰 압박에 시달리는 선수. 그것도 이제 막 스피드를 살려서 유리한 상황에서 막 해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로 압박을 끌어들이면서 동료에게 그렇죠. 이득을 주는 스타일의 선수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정말 거의 초인적인 성공률이라는 지표가 나오네요. 이강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만한 어떤 성장세가 셀타비고전을 비롯한 최근에 보였나? 이를테면 힘이 좀 좋아진 느낌이라든지 뭐 판단력이 좋아진 느낌이 있나? 아니면 이강인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안 쓴 것뿐인가? 물론 그거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경기 셀타비고전이 이강인 선수가 좀 유난히 더 힘을 쓴 경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어쨌건 이강인 선수가 경쟁에서 조금 밀려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전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내가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라시아 감독이 지나치게 안 쓴 게 크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건 기록상으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강인이 45분 이상 출전했을 때와 아닐 때의 기록 얘기를 했잖아요. 그라시아 감독의 취향이 아닌 건 알겠어요. 투톱에서의 그거 압박을 많이 해주고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강인이 좀 본인 취향에 안 맞는 선수인 건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렌시아 공격수들의 모든 수비 지표들 다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네. 가메이로 한 명 제외하고는 90분당 수비 가담 관련된 지표들이 이강인이 가장 떨어졌었어요. 네네네. 근데 가메이로는 주전이 아니잖아요, 발렌시아에서. 뭐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왜 이강인 선수를 선호하지 않아 했는지는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공격에서 창출해주는 게 있고 점유율을 끌어다 주면서 특히 패스 관련된 지표에서는 팀 내에서 독보적인 1위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그렇지.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없을 때 속공을 시도하다가 얼척없이 일찍 끊긴다? 그거는 곧바로 발렌시아가 역습을 쳐맞는 위기로 이어진다. 이런 패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없으면 실점률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현지에서도 이강인을 안 쓰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표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궁극적으로 현대축구에서 앞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거나 뭐 새로운 감독이 부임해도 중용받을 수 있는 스타일의 소유자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맨디에트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발렌시아 레전드 이강인에 대해서 한국 언론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피드와 피지컬 같은 거는 원래 선천적인 면이 커서 프로 선수가 된 뒤에는 발전시키기 힘든 게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이 그게 미달이냐? 아니, 이강인 미달이 아니다.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뛰기에 필요한 스피드와 피지컬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수 파티와 더불어서 현재 라리가 유망주 중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로 꼽는다. 이렇게 뭐 립서비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뭐 제가 이제 주목할 만한 얘기는 스피드와 피지컬 다들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뛸만한 수준이 충분히 된다. 약간 요런 말인 것 같거든요. 유상철 그 전 감독님하고 유튜브 유튜브에서 뭐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근육량이 7%인가 더 상승했다라는 얘기도 확실히 보면은 그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몸이 만들어진 거는 보이는 부분들. 유니폼 아래 그 몸매만 봐도 느껴지죠. 스피드라는 게 어쨌건 뭐 이 얘기는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은 그 피지컬적인 스피드도 있지만 두뇌의 스피드도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강인 선수는 워낙 판단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패스 같은 것들. 왜냐면 단순히 그 운동 능력으로 축구하는 거면은 토니 크로스가 지금 그렇게 스타가 될 수가 없었죠. 그렇지. 토니 크로스는 심지어 이강인보다 더 뒤에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위치에서 뛰는데 운동 능력이 빅리그 그 포지션 선수 중에서는 거의 뭐 중하급이잖아요. 우리 차비 에르난데스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는 피를로도 있었잖아요. 피를로는 몸싸움 버티는 것도 잘 못하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요새 그러니까 저는 라리가 트렌드가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가 과거의 라리가였으면은 이강인 같은 유형을 가장 선호했을 리그거든요. 그렇죠. 뭐 델라페냐 한 명 가지고
축구 계속 한 팀이 있는 것처럼 에스파뇰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 중위권 팀 정도는 이강인 한 명만 바라보고 10년 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 트렌드면. 아니 그리고 뭐 4-2-3-1이 가장 유행했던 리그기도 하고 발레론 이런 위치에서 뛸 수 있는 거죠. 우리 리켈메 선생도 나중에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천수를 누리셨는데 노란 유니폼 입고 심지어 그러고 챔피언스리그 준결승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그 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팀을 좀 좋아합니다. 영웅됐었고요. 그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라리가는 조금 어쨌건 빅클럽들 제외하고는 다 4-4-2가 조금 대세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 아니 독일이 그거 따라하려고 바이에른 그거 따라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그렇죠, 도리어 지금 와가지고 잉글랜드식 축구 과거 잉글랜드 지금 잉글랜드도 아니고 과거 잉글랜드식 축구를 하니까 쉽게 말해서 뻥축을 유행은 돌고 도나 봐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신체적인 능력은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기도 했고 뭐 개선할 수 있는 나이였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발전시켜야 되는 건 재작년부터는 U20 월드컵 때 수비가 서툰 모습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에이스로 자라온 선수니까 좀 이렇게 성인 무대에서 다른 선수들과 좀 이렇게 서로 희생하면서 맞춰가는 거는 이제 그런 마인드는 서서히 익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셀타비고전 지표 같은 걸 얘기 들어보면 좀 이렇게 팀의 요구에 맞추려는 마인드 같은 게 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 못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그런 압박이나 뭐 일선에서부터의 그런 수비적인 능력은 자신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강인을 위주로 축구를 단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50%만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만한 자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특히 이제 스페인에서 조금 더 좋은 팀에 들어가 조금 더 중용하면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팀 상황도 그렇고 뭐 개인 상황도 그렇고 조금 납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경기 잘하니까 좀 이적 소리도 우르르 났죠. 레알 마드리드 났고 프랑스 복수의 팀 또 났고 페란 토레스 케이스처럼 계약 기간이 곧 1년 남으니까 이강인이 재계약 안 한다고 버티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정의 이적료를 받고 보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죠. 뭐 남은 기간 동안 발렌시아가 또 비전을 보여주고 자기가 이 팀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뛴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재계약을 하든 이적을 하든 이강인의 이런 좋은 활약은 확실히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해주는 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이강인은 이 낭만 없는 시대에 되게 낭만적인 선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는데 플레이메이커, 창의성 이런 거 거의 사정되다시피 했는데 있으면 좋거든요. 얼마나 눈이 즐거워. 드리블을 시작하거나 킥을 할 때 뭔가 설레는 선수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강인도 좀만 더 기회를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어리지 않네 그래도 이강인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래도 어린 편이거든요. 그렇죠. 2000년생이니까 어리죠. 이강인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기회를 많이 받으면 정말 엄청 커다란 선수도 될 수 있다는 뭔가 아재의 바람은 있습니다.